안녕하세요. 푸른나무재단 상담본부장 최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개의 세상 속 기억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제가 잠깐 몇 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거라도 상관없고요. 가장 생각나는 순간이나 사건 하나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서 국내외 연사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이 학교폭력,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1995년 16세의 한 소년이 학교폭력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김대영 군이었습니다. 26년 전 당시 우리 사회는 학교 안에 폭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은 줄지 않았고 저희는 시민에게 아이들의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47만 명의 서명은 법률 제정의 마중물이 되었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5년부터 학교폭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 2차 기본개혁을 통해 학교폭력을 대응하던 그 시기 또 하나의 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2011년 대구 건군의 사건인데요. 학교폭력 사실을 자세히 기록한 건군의 유서는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뜨렸고 이후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랑 함께 총력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구체화, 학교전담 경찰관 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한 끝에 과거 20%에 달하던 학교폭력 피해율이 한 자릿대인 2014년에는 3%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강력한 대응의 무관용 시기를 지나 2019년에는 교육적 해결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화해와 회복 중심의 정책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교폭력은 다시 증가세에 있고 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특성상 형태와 모습이 빠르게 변합니다. 그간 변화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28번 가까이 법을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다양한 사이버 폭력 사안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개정 법안이 무엇보다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회복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사과, 화해와 용서를 위한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이길 바라봅니다.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이 피해자의 회복과 보호, 이게 도대체 뭐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호는 즉시 적극적으로, 회복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보호와 회복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강원 사건, 이것은 사소한 오해가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졌고 자해까지 시도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피해 학생의 고통은 죽음이라는 결말로 맞춰졌습니다. 얼마 전 저희 재단에 9128 상담 전화로 여학생이 한 통의 전화를 해왔어요. 같은 반 학생 중에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가 있어서 고민 끝에 주변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사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사자인 그 친구는 선생님하고 부모님께 나는 힘든 일은 없고 더 이상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했대요. 지금 이 소녀가 이야기하는 이런 작은 신호, 이런 것들을 우리 어른들이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더불어 초기의 대응은 시기도 중요하지만 개입의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초기 대응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위험신호 초기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3가지 안에 포함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장 행복했던 기억, 두 번째는 가장 충격받은 기억, 세 번째는 가장 불행하거나 창피했던 기억. 어떠세요?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기억해서도 괴로울 것이고요. 인간 기억에 오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기억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처럼 나의 감정과 관련된 기억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감정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유명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학폭 미투,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저희 재단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과거에 받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호소하셨는데요. 학창시절을 막 지나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여대생, 중학교 때 시작된 학폭 피해가 군대까지 이어졌다는 30대 청년, 가정은 꾸렸지만 문득문득 생각나는 그때의 수치스러운 감정, 그것 때문에 괴롭다는 40대의 가장, 다양한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그분들은 짧게는 몇 년 전, 길게는 20년이 지난 그때의 피해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여전히 고통에 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가해자는 너무 잘 살고 있다. 그 가해자를 지금이라도 처벌하거나 폭로 아니면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등의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학교폭력 피해의 기억,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재학 시절 학교폭력, 피해, 가해, 목격 경험을 묻는 질문에 피해와 목격 경험률은 각각 17.3%, 16.2%로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가해 경험은 7.6%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의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것은 본인의 행위가 상대에게 치명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세포를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그런데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가해 행위의 무인식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공간, 이곳에서 더욱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를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계신데요. 잠깐 제가 오늘 저의 하루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휴대폰에서 알람을 끄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삼성헬스로 어제 운동량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곤히 자고 있는 저희 딸의 체온을 체크해서 자가진단 앱에 이상이 없다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좋은 기상을 위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BTS의 버터 AI 스피커로 틉니다. 출근 후에는 디지털 환경과 상담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반나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제 일상에서도 80% 이상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이런 사이버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67.2%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특히 10대는 96.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말은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나는 푸른이라는 친구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푸른이는 사이버 폭력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와 푸른이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푸른아, 푸른이는 별별이를 어떤 친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한참을 대답을 못하고 고민하던 푸른이가 저한테 다시 물었는데요. 다시 물은 그 질문은 어디서요? 라고 했어요. 현실과 온라인, 이 두 개의 세상 중에 어디를 말하는 건지 되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 세계, 두 번째는 온라인 세계. 이 두 개의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들은 현실과 같나요? 아니면 조금 다른 모습이신가요? 심리학자 융은 인간은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며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말했는데요. 쉽게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부캐를 떠올리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개의 페르소나가 있으실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이 된 이 페르소나는 현실과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실보다 이 가상세계에서는 실제적 자아의 연장이 아닌 익명의 가면을 쓴 억압된 혹은 잠재된 충동이 실현된 허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이버 폭력 피해 학생들은 불특정 다수의 저격글과 크크, 흐흐 등과 같은 동조하는 댓글 등의 2차 가해가 더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이 가해자에게도 유효한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가해 행위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돌아다닌다면 이것이 5년 또는 10년 후에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순간에 알려진다면 또는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 세상에서 이런 사실이 폭로된다면 과연 어떠실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사이버란 두 번째 세상 안에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푸른 코끼리의 선한 데이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통의 기록이 아닌 선하고 착한 행동이 기록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코로나19는 두 번째 세상을 우리 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고 학교폭력의 모습도 바꾸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이를 통한 화해와 용서를 위해 작은 신호에도 즉시, 적극,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고통이 기록되어 영원한 상처로 남지 않도록 작은 사인을 알아차리고 이에 맞는 신속한 처치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상담사, 청소년 활동가,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만나는 모든 어른들이 힘을 모으고 현장에 반영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두 번째 세상이 첫 번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기억이 아닌 행복의 기억이 두 번째 세상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